그 아이 지워. 아니면 당장 이혼해. 그 아이는 낳으면 안 돼.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제나 자상하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을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아기 초음파 사진을 보며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어주길 바랐던 사람이 내게 왜 이런 잔인한 말을 던지는 건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이 되어야 할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시작이 될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지예요. 그날은 아침부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남편이 준비해준 아침 식사, 그리고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작은 생명에 대한 설렘까지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물든 것만 같았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의 떨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축하드려요. 임신이네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직 콩알만한 크기였지만 그 작은 점 하나가 제게는 온 세상보다 소중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매달 두 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기도했고 매번 실망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 왔습니다. 때로는 저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정말 드디어 기적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였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야? 정말 우리 아기야?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구나. 그런 벅찬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점심시간에 남편이 회사에서 뛰어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우리 아이라니.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남편이 제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이는 모습을 보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제가 감기만 걸려도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 명절 때는 제가 힘들까봐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다른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이제 우리 딸이 됐구나. 편하게 지내렴.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남편의 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어머니 혼자서 큰 집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셨죠. 그래서 저희가 자주 안부를 여쭙고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가 오면 항상 기뻐하시며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고요. 명절 때면 어머니가 미리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민지야,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힘들까봐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친정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지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이 복이 많은 아이야.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죠. 그런 어머니이기에 임신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벌써부터 설렜던 거였어요. 특히 어머니는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지야,
우리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가끔 외로워.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빨리 임신 소식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오후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예쁜 은색 액자에 넣어서 리본까지 달아 선물 포장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중얼거리자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손자, 손녀 얼굴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시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정원과 빨간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제가 인사드리자 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으시며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어머, 우리 민지 왔네. 갑자기 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평소와 똑같은 따뜻한 미소였어요. 어머니의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더욱 설렜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신 어머니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는 궁금해하시며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소식인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보니 분명 좋은 일이겠네. 목소리도 늘 그랬듯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직접 보시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드셨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분명 특별한 게 있겠네.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을 지으시며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희도 상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열고 그 안에서 액자를 꺼내셨습니다. 은색 테두리가 예쁜 액자 안에는 저희 아기의 첫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아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작은 점 같은 모습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액자 속 초음파 사진을 자세히 보시는 순간 모든 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창백해지시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계셨는데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손에 들고 계시던 액자를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신 겁니다. 찰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황급히 어머니께 다가가려고 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다치신 건 아닌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장 이혼해. 그 아이는 낳으면 안 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어머니가 지금은 제게 이혼하라고 소리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제 뺨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소리치고 계셨어요. 당장 병원 가서 그 아이 지워. 절대 낳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다정하시던 목소리가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행복의 절정이었는데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자상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변하시니 남편도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마저 밀어내셨습니다. 너희들 모두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어머니의 두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마치 저희를 원수라도 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하게 웃어주시던 그 얼굴에 지금은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거든요. 마치 제가 무슨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저를 혐오스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히 물었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그 오해만 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거실 한쪽 구석에 주저앉으시더니 목 놓아 우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오열 소리가 집 전체를 메웠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강하시던 어머니가 지금은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다 끌어안은 것처럼 울고 계셨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어머니의 중얼거리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등을 토닥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걸음 다가서자마자 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어머니가 지금은 제가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어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 그 잔인한 말들이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거든요. 임신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공포와 절망만이 밀려왔어요. 남편도 완전히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 3년 동안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남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선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무슨 일인지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열하시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셨어요. 수연이가, 우리 수연이가, 내 딸이, 내 소중한 딸이. 그때 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이름, 수연이.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오싹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그 아이는 태어나면 안 돼. 수연이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어머니가 제 아이를 그렇게 미워하시는지,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표정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남편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수연이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왜 저렇게 우시는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마치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날 저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댁을 나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희를 보려 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울기만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모습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차 안에서도 남편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에 그렇게 행복했던 임신의 기쁨이 이제는 두려움과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여보, 정말 수연이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하지만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 아이를 그렇게 거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분명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그 절망적인 표정, 남편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수연이라는 이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비밀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이에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다시 예전의 자상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전화가 하루도 빠짐없이 걸려왔습니다. 새벽 6시, 점심시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는 마치 사람이 변한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그 아이를 지우라고, 낳으면 안 된다고, 당장 이혼하라고.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시던 목소리가 이제는 차갑고 절망적으로만 들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혹시 어머니가 어제 일로 마음이 좀 진정되셨나 싶어서 기대했어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그 아이는 정말 낳으면 안 된다고 애원하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말씀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유를 말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만 반복하셨죠.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수연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이름이었습니다. 도대체 수연이가 누구이고 왜 그 사람 때문에 제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어머니 전화 이야기를 하니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며 조금 시간을 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남편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어머니는 아예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인터폰 소리에 나가보니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까지의 그 자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꾸셨나 싶어서 차를 끓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또 그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제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그 아이를 지워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시라고 간청해도 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안 일어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말씀해 달라고 제가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결국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는데 그 눈물 뒤로 보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원망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정말 모르는구나. 수연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대체 누구인지 제가 알아야 하는 사람인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그냥 자신의 말만 들어달라고 그 아이는 낳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날도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1시간 넘게 제게 무릎 꿇고 계시다가 결국 지치신 듯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무릎 꿇으셨다는 것, 수연이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하신다는 것까지 모두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수연이에 대해 물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정말 누구인지, 어머니가 그 이름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남편도 그 이름 들을 때마다 표정이 이상해지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그건 예전 일이라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제가 예전 일이 뭔지 저와 결혼하기 전 일인지 묻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가 좀 예민해지신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들린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요즘 남편의 행동이 워낙 이상해서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남편에게 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수연이 일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낳으면 안 된다며 남편이 저를 설득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저 몰래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비밀이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그 문자에 대해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하고 말이죠. 제가 뭐가 성급하냐고 묻자 남편은 아이 갖는 게 성급했다고 했습니다. 아이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지금 당장은 아이보다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이 지금은 아이를 포기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냐고, 어제까지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시니까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구나.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분명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할 때의 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때의 반응, 모든 게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진 거예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20대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수연아, 사랑해. 남편이 쓴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연이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제 아이를 거부하시는 이유도 아마 그 수연이와 관련된 일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설령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고 해도 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제 아이를 거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여자의 이름만 나와도 어머니는 그렇게 절망하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수연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을 텐데라고 하셨고, 남편은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수연이도 이해할 거라고 답장을 보냈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다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받아들이냐고 수연이 몫을 빼앗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연이라는 여자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그 죽은 여자의 대체품쯤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까지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수연이를 그렇게 아끼시는 건지, 그리고 정말 그 여자는 어떻게 죽은 건지,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어머니 집으로 혼자 찾아갔습니다. 남편 몰래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일인데 계속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놀라셨습니다. 저 혼자 왔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수연이가 누군지, 왜 제 아이를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이제 다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알아버렸다고 수연이가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 사람 때문에 제 아이까지 거부하시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입술을 굳게 다무시더니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리 간청해도 어머니는 침묵만 지키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시며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어요. 마치 말하면 안 되는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날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겼어요. 어머니의 그 절망적인 표정,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다는 듯한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숨기려는 비밀이 대체 무엇일까? 수연이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저는 스스로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어요.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마음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이상한 점들이 이제는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의 경제관념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초에 경제적으로 빠듯하게 살았는데도 남편은 항상 여유 있게 행동했어요. 제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어디서인가 돈을 구해왔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늘 넉넉한 용돈을 준비했었거든요. 당시에는 남편이 돈 관리를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남편의 월급으로는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남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휴대폰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특정한 시간에만 유독 긴 통화를 했어요. 대체로 저녁 8시쯤이었는데 그 시간만 되면 남편은 다른 방으로 가서 1시간 가까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회사 일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업무 통화가 아니었어요. 매우 다정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달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나고 나면 남편의 표정이 항상 무거워졌어요. 뭔가 마음의 짐을 진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제가 물어보면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지만 그 표정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출근한 후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생각으로 뒤지지 않았던 곳들을 말이에요. 서재 책상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깊숙한 곳까지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남편의 통장 내역서였어요. 몰래 인쇄해둔 것 같았는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월 15일마다 300만 원씩 입금되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입금자 이름을 보니 이명숙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성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경제적 여유를 보일 수 있었는지, 왜 항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어머니가 남편에게 매달 그렇게 큰 돈을 주시는 걸까요? 단순한 용돈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왜 남편은 제게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통장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입금이 시작된 시점이 저희 결혼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월급처럼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으로 말이에요. 저는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의 옷장도 뒤져봤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았던 깊숙한 서랍들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한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모두 같은 여성의 것이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쁘고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찍은 사진도 있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수연 씨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친근하게 마치 친모녀처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수연 씨의 관계가 단순히 남편의 어머니와 며느리감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뭔가 더 깊고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다른 물건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쓰던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대학생 때 쓴 것 같았는데 그 안에는 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다이어리를 읽어보니 남편이 수연 씨를 정말 진지하게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프러포즈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들의 관계를 정말 기뻐하셨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슬픈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의 절망적인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수연 씨를 잃은 슬픔에 빠져 계시고 남편에게 수연 씨를 대신해서 자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신 건지, 그리고 어머니와 수연 씨의 정확한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더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되돌려 놓았어요. 아직은 남편이 제가 이 모든 걸 안다는 걸 알면 안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는 분명히 제가 모르는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수연 씨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틈을 타서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분 열쇠가 화분 뒤에 있다는 걸 예전에 봐뒀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진실을 모른 채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집은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저는 2층에 있는 어머니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은 저는 가보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올라갔습니다. 혹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벽에 걸린 사진들, 장식장에 놓인 소품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특히 한쪽 벽면에 걸린 여러 장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걸려 있었어요. 학창시절 사진, 졸업사진, 여행사진까지 마치 친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수연이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다이어리에서 본 사진 속 여성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진 속 수연이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와 수연이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 함께 여행 간 모습, 심지어 어머니가 수연이의 졸업식에 참석한 사진까지 정말 친모녀처럼 가깝게 지내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연이를 바라보는 애정이 가득했고 수연이도 어머니를 정말 따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재 책장에는 여러 권의 앨범이 꽂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열어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딸 수연이의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머니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에게. 저는 그 글을 보고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수연이가 어머니의 양딸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왜 남편과 연인 관계가 된 걸까요? 앨범을 넘겨보니 수연이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 밑에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수연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울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웃어준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대학생이 된 수연이의 사진들 사이에서 저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 남편이 보였고, 그 다음부터는 수연이와 단둘이 찍은 연인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진 밑에 적힌 어머니의 글을 보니 어머니가 남편과 수연이의 관계를 정말 축복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라는 청년인데 정말 성실하고 착해 보인다. 우리 딸을 잘 돌봐줄 것 같다. 라는 글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다. 준호가 벌써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아들처럼 대해준다. 는 글까지. 앨범의 중간 부분에는 수연 씨와 남편의 웨딩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연 씨는 정말 아름다웠고 남편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 같아 보였습니다. 사진 밑에는 드디어 우리 수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웨딩 사진 바로 다음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연 씨의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이었어요. 그 옆에는 장례식장 계산서가 있었고 장례식장에서 받은 조화 명단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우리 수연이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 딸을 잃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연 씨가 결혼식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2021년 4월의 일이었다는 것까지. 저희가 결혼한 게 2023년 3월이었는데 그러면 수연 씨가 죽고 거의 2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앨범 옆에는 어머니의 개인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수연 씨가 죽은 후 남편과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기록은 수연 씨가 죽고 한 달 후인 2021년 5월에 적힌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수연이 무덤에 찾아와 무릎 꿇고 울었다. 수연이를 대신해서 나를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평생 효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연이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니까 나도 준호를 친아들처럼 여기기로 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수연 씨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약속했던 거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두 번째 기록은 거의 2년 후인 2023년 2월에 적힌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2년 동안 정말 친아들처럼 돌봐주었는데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수연이를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준호도 젊은 사람이니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그래도 결혼 후에도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친아들처럼 돌봤던 남편이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말이에요. 세 번째 기록은 저희 결혼 후인 2023년 중반에 적힌 것이었습니다. 민지라는 아이와 준호가 결혼했다. 조용하고 착해 보이는 아이지만 자꾸 수연이와 비교하게 된다. 수연이는 그렇게 밝고 활발했는데 민지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도 준호가 약속대로 계속 나를 챙겨주니 다행이다.
하지만 예전처럼 긴 시간 함께 보내지는 못한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씁쓸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수연 씨와 비교하며 실망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수연 씨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가장 최근인 며칠 전에 적힌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임신했다고 한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연이가 낳았어야 할 아이를 다른 여자가 낳는다니. 수연이와 준호 사이에서 태어났어야 할 소중한 생명을 말이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수연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할까. 저는 그 마지막 기록을 읽고 모든 퍼즐이 완성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제 임신을 그렇게 반대하시는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수연 씨의 자리를 빼앗은 침입자였고, 제가 낳을 아이는 수연 씨의 몫을 차지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저는 노트를 덮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수연 씨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얼마나 어색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남편이 저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저와 결혼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어머니와 수연 씨의 관계였습니다. 핏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연 씨는 어머니의 양딸이었던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노트와 앨범을 원래 자리에 두고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고, 왜 혼자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어머니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상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저는 그 자상함 뒤에 숨어 있는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에는 자상하게 웃어주시던 얼굴이 지금은 왠지 모를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아마 수연 씨를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수연 씨가 그리워지셨을 거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그렇게 절망하셨는지, 왜 남편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그렇게 곤란해하는지, 그리고 왜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본 앨범만으로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남편이 어머니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책장 뒤쪽 서랍 맨 밑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중요한 개인 서류들이었는데 그 중에 오래되어 보이는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중요라고 적혀 있었고 남편의 필체로 절대 분실 금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각서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양자효도 각서. 작성자는 김준호,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 각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거든요. 각서 첫 번째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김준호는 고인이 된 이수연 씨를 대신하여 이명숙 어머니의 양자가 되어 평생 효도할 것을 맹세합니다. 두 번째 내용에는 매주 최소 2회 이상 안부를 여쭙고 명절과 생신에는 반드시 찾아뵐 것을 약속합니다. 세 번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김준호가 타인과 결혼하더라도 본 효도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모실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각서 마지막에는 남편의 서명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수연 씨가 죽고 정확히 한 달 후였어요. 각서 밑에는 더욱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소유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세가 아니라 무상거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등기부등본을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희 집이 어머니 소유였다고요? 남편은 저에게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전세로 얻은 집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남편에게 무료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집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 통장 사본이 있었어요. 그리고 통장 기록을 보니 집값에 해당하는 거액도 여러 번 입금되어 있었어요. 입금자는 이명숙, 바로 어머니였어요. 아마 저희 결혼 준비금이나 생활 자금으로 어머니가 지원해 주신 돈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뒀어요. 하지만 아직 더 확인해 볼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봤습니다. 어머니와의 최근 카카오톡 대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몇 달 전 대화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어머니와 주고받은 몇 달 분량의 대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남편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몇 달 전 대화에서는 어머니가 제가 남편을 잘 돌봐주는지 안부를 물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다고 답했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들 사이의 약속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남편은 자신도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저와 정말 잘 살고 싶다고 토로했어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와의 약속에 얽매여 있지만 동시에 저와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대화들에서는 더욱 복잡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행복한 것은 좋지만 수연 씨를 잊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은 수연 씨를 절대 잊지 않겠지만 자신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더군요. 어머니가 수연 씨를 과거라고 하느냐며 서운해하시자 남편은 그런 뜻이 아니라며 어려워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남편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의무감과 저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의 대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임신을 알린 직후의 내용이었거든요. 남편이 어머니께 제가 임신한 게 기쁘지 않으시냐고 여쭈었고 어머니는 매우 당황하시며 남편이 정말 기뻐하는 마음이 진짜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은 당연히 기쁘다며 자신의 아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수연 씨 생각은 안 하느냐며 수연 씨가 낳았어야 할 아이라고 하셨더군요. 그때 남편이 어머니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저는 수연 씨가 아니고 자신의 아내라며 이 아이는 저희 아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어머니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럼 왜 제 앞에서는 어머니 편을 드는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대화는 더 이어졌는데 어머니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냐며 수연 씨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시자 남편은 어머니 마음도 이해하지만 자신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진짜 가정은 수연 씨와 함께였을 거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이제 그만하라며 자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도 사랑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더군요. 저는 그 대화 내용들을 보면서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다만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제 앞에서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듯 행동한 건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샤워 소리가 멈추는 걸 듣고 저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방금 본 대화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한 배신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숨긴 게 너무 많았거든요. 어머니와의 각서, 집이 어머니 소유라는 사실, 매달 받는 생활비까지 모든 걸 숨기고 저와 결혼했던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제게 숨긴 게 너무 많았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 결혼 생활 자체가 수연 씨의 어머니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남편의 경제적 여유도 모든 게 어머니의 돈으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남편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행동했었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제가 이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남편과 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들이 만든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거든요. 단순히 화내고 따지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먼저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해 봤어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고 어머니는 죽은 딸을 그리워하며 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중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던 거였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반대하고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제 뱃속의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거든요. 저는 며칠 동안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정한 아내인 척했고 어머니께도 예의 바른 며느리인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완벽한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불러서 아이를 지우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더욱 절박하게 애원하시면서 심지어 남편까지 불러서 저를 설득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할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참을 이유도 없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민지야,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어머니는 저를 거실로 부르시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던 어머니가
지금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계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황급히 달려와서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서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에 당황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구나. 제발 그 아이만은. 저는 여전히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정말 절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이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수연이 때문이었죠. 남편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민지야, 어머니 이해해줘.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곤란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아마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다른 문제야.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여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사랑했던 딸을 잃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기대감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혹시 제가 마음을 바꾼 건 아닌가 하는 희망을 품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남편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민지야, 그럼 내 말을 들어주겠다는 거니? 정말 그 아이를. 저는 손을 들어 어머니의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너무 차분하고 냉정했어요. 아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찍어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각서,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제 휴대폰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연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어떤 분이었는지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수연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민지야, 너 혹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수연 씨가 어머님의 양딸이었다는 것도,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건... 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는 휴대폰에서 각서 사진을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2021년 5월 15일에 작성된 양자효도 각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편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자가 이명숙님으로 되어 있네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전세로 얻은 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머님 집이었던 거죠? 남편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민지야, 그건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저는 남편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설명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저는 통장 내역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매월 300만 원씩 입금되는 이 돈은 뭔가요? 어머님이 남편에게 주시는 생활비겠죠? 어머니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아셨던 모양이에요.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과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예요. 제 임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죠. 저는 대화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연 씨를 그리워하며 제 아이를 거부하는 내용, 남편이 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용까지 모든 걸 읽어주었어요. 다 읽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왜 이렇게 차분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요. 먼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화도 많이 났고, 배신감도 느꼈고, 절망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모든 걸 결정해 왔지만 이제는 제 차례예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연 씨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정말 소중한 딸을 잃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희생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저버릴 수 없고. 저는 남편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변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이제 여러분께 제 결정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휴대폰에서 마지막 사진을 꺼내 어머니와 남편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 사진 속에는 무통장 입금 확인증이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20일 조은은행에서 발행된 것으로 이명숙에서 김준호 명의로 3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었어요. 저는 며칠 전 남편의 서재를 뒤질 때 발견한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그 입금 확인증은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각서 뒤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어요. 아마 증거가 될까봐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없앨 수도 없어서 간직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냐고. 3억 원이라고.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준비하신 돈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 말씀하려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결혼준비금, 신혼집, 그리고 매달 생활비까지 수연 씨를 대신해서 남편을 산 거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남편이 수연 씨를 대신해서 어머니의 아들이 되기로 한 거고 그 대가로 집과 돈을 받은 거다고 말이에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을 때가 온 거였어요. 알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어머니의 양딸이었고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계셨고 남편은 연인을 잃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안하셨을 거라고 말했어요. 수연 씨를 대신해서 아들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수연 씨와 결혼했을 때 받았을 모든 혜택을 주시겠다고, 집도 돈도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라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을 계속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망설였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잃었지만 그 대신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게 아니라고, 자신은 정말 다른 마음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각서와 함께 발견한 메모지였어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메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남편 결혼 후 추가 지원금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민지 관리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민지 관리 비용이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의심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도록 하기 위한 자금이었던 거죠. 신혼여행비, 혼수준비금,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유 자금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드는 걸 보면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다고 말했어요. 저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남편은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척 하시고 완벽한 연기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저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남편은 벽을 바라보며 굳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제 아이가 수연 씨가 낳았어야 할 아이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신 거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마음은 이해한다고. 정말 사랑했던 딸을 잃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제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을 권리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는데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시더니 소리치셨습니다. 그래, 맞다고. 자신이 3억이나 줬는데 그 돈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신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냐고 외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적인 자백이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어머니가 방금 직접 인정하셨다고, 남편에게 3억 원을 주셨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고.
자신의 돈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셨다고 말이에요. 결국 저희 결혼 생활 전체가 어머니의 돈으로 이루어진 거였다는 걸 인정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제게 다가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사랑하게 됐다고 애원했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했다고 하면서 왜 제게 말하지 않았냐고, 왜 계속 숨겼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할 수가 없었다고, 실망할까봐, 떠날까봐 무서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실망스럽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다시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 아이만은 수연 씨 생각하면 정말 견딜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생각이냐고, 어머니, 수연 씨는 이미 죽었다고, 언제까지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을 괴롭힐 거냐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 몰라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는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거였어요. 어머니와 남편에게 저는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 관계에서는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이혼 서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받고 준비해뒀다고 설명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안 된다고,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어요. 다시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고 제 결론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필요 없다고, 어차피 모든 게 어머니 것이니까요. 집도 어머니 소유고 남편 통장의 돈도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말이에요. 어머니와 남편이 숨을 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서 이건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 설명했어요. 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양자각서를 무효화하는 서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간단하다고, 저와 이혼하시면 어머니와의 각서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더 이상 가짜 아들 노릇할 필요 없고 어머니도 더 이상 남편에게 돈 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해서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되든 그건 어머니와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다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시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부하시면 그때는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도 어쩔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아들을 돈으로 산 어머니와 전 여자친구 어머니의 아들이 된 남편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두 사람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드디어 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차례였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극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매일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화를 내며
제게 따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둘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유지해온 가짜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화도 많이 났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혔다는 해방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어요. 진실한 사랑 속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서명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걸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약속된 시간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도 함께 오셨더군요. 어머니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단정하시던 분이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으셨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마치 며칠 밤을 새워 오신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혼 합의서와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시는 바람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어머니는 목 놓아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수연 씨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저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의 오열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제게 와닿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시고 후회하셔도 소용없다고,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와 남편 모두 제가 냉정하게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포기한다고 했으니 복잡할 게 없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을 추가했어요. 앞으로 저와 제 아이에게는 일체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조건을 듣고 더욱 울부짖으셨어요. 이제서야 손주를 볼 수 없다는 게 그렇게 슬프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어머니에게 제 아이는 손주가 아니라고, 수연 씨가 낳았어야 할 아이의 자리를 빼앗은 존재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맞는 말을 했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어머니는 수연 씨만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되고 남편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거짓말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이번 일로 배우셨을 거라고 말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저와 제 아이는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배를 어루만지며
뱃속의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라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으로 키울 거라고 약속했어요. 거짓말도 속임수도 가짜 관계도 없는 진실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딸이었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제게는 축복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그 거짓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 아이는 평생 그 거짓 속에서 자랐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살지만 행복해요. 진실한 관계,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가끔 그때 일을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냉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속이고 거짓말한 건 그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랑 속에서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내린 결정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제 딸과 함께 만들어갈 진짜 가족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용기 있는 진실 추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해주죠.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민지처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고, 수연이 어머니처럼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거짓된 평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렵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진실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